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지역사회 간호에 나오는 정신간호 부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방어기제라고 하는 아이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지역사회 간호에서 다루기도 하고 교재에 따라서는 기본간호에서 다루기도 하더라고요. 즉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는 거를 할 때 피상담자가 보이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사회간호에서 대상 중에 우리 뭐 학교보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건이 있지만 노인보건도 있고 여러 가지 보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보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방어기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어기제라고 하는 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다양한 것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총 여러분들께 이렇게 9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방어 기제가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9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억압이라고 하는 리프레션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왔어요. 자, 억압이다라고 하는 아이는 내리 누른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억압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고통스러운 경험이고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해요. 고통스러운 경험. 어머나 소음이 막 들어오네요.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 조금 더 잘 써볼게요. 네. 제가 숙련되지가 못해서 그런 거겠죠. 그죠?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을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아니면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충동, 뭐 욕구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의식으로 나오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의식으로 누르는 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무의식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아이가 억압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큰 사고를 경험했던 기억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뭐죠? 드라마? 갑자기 현빈하고 나왔던 시크릿 가든. 시크릿 가든에서 그 현빈이 그 화재 사건에서 갑자기 드라마를 하네요. 화재 사고 시 엘리베이터에서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억 자체를 아예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런 폐쇄 공포만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뭐 맞는 설명인지는 모르겠으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의식으로 떠올리지 못하도록 누르는 걸 우리는 이제 억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부정은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간호에서 임종간호 이야기할 때 단계가, 그러니까 임종간호에서 우리가 이제 말기암입니다. 뭐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치는 심리적인 단계가 있다라고 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 부정이죠. 아니야. 그건 거짓일 거야. 라고 하는 거. 즉 어떤 생각이나 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우리가 말기암이라는 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부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닐 거야 라고 부인하는 거. 이건 이제 의식적인 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투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사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남 탓,
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예요. 즉,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또는 다른 외부의 환경을 탓하는 걸 우리가 투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내 성격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네 탓이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부모님 탓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 탓으로 돌리는 것들을 우리가 편안하게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확한 어떤 문헌에서의 용어를 아시는 것보다는 이게 언제 어떻게 쓰이지? 라고 하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뭐 투서라는 건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 탓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동일시라고 하는 거, iden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와 나는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롤 모델을 잡고 이 사람을 따라하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동일시. 나와 저 사람은 같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을 닮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걸 동일시라고 하는데 사실 이 동일시라고 하는 거는 프로이드 이론에서 아이들이 우리 보통 3세에서 6세라고 하는 학령 전기에 프로이드는 이제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성인식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을 따라하면서 남성이란 이런 거구나, 여성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동일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모방하는 거,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걸 우리는 동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걸 거예요. 아동간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아이죠. 퇴행. 퇴행이다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요. 근데 그 과거다라고 하는 게 그냥 과거가 아니라 내가 편안했던 때, 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했던 때로 돌아가는 거, 과거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단순히 그냥 과거로 돌아간다라기보다는 내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요럴 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의 불안 때문에 내가 불안하지 않은 때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퇴행의 예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예를 들어 6살 정도의 어린이면 대소변 다 가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기 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동생을 본 경우에 아기 짓을 한다.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생을 본 된 아이가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린다. 뭐 어디선가 강아지도 짖고 막 이런 여러분들한테까지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아이가 잘 하다가 애기짓하고 그럴 때 사실 이거는 내 불안을 내가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내 이 불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사랑받았던 때 이런 때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이 첫애가 둘째 동생을 갖게 될 때의 그 느낌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왕위를 뺏긴 것 같은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왕인데 누가 내 왕위를 뺏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상실감도 크고. 그래서 퇴행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반동 형성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시면은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발음 굉장히 굴리네요. 흔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반대로 행동이에요. 반대로 행동. 즉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이 감정과 내 이 욕구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아니면 이 감정과 욕구가 나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반대로 행동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반동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그냥 뭐 흔한 예로 든다면 제가 너무 싫어하는 상사가 있어요. 너무 싫어하는 상사. 근데 그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과잉으로 충성하는 경우. 이런 걸 이제 반동 형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이 금지된 충동, 나 진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거를 실천하기가 어렵다 보니 반대로 행동하는 거. 그걸 우리가 반동형성이라고 하고요. 이제 사실 저희가 정신간호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내용에 이게 기반이 되어져 있는 건데 정신간호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설명이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이런 것들도 다른 교과서를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그래도 이해가 쉽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안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완벽하게 맞지는 않는데 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위, 전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요 아이 있었어요. 투사.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즉, 투사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네 탓이야 라고 한다라면 이 전위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위, 전치를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대치라고 하는 용어로도 쓰이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딱 요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 우리 이것도 근데 되게 많이 하죠. 즉 엄마한테 혼나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막 신경질 내고 막 이러는 경우들 있죠. 예, 그러거나 이 전치 또는 대치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상을 아예 바꾸는 게 아니라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 화를 못 내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혼나고 동생을 잡는다라던가 뭐 이런 경우들. 그게 이제 다른 곳에다가 내 화를 푸는 거. 그거를 우리가 보통 전위, 전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합리화예요. 합리화는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야, 너 합리화하지 마. 뭐 어떤 변명을 할 때 많이 쓰죠. 야, 너 그거 합리화하지 마. 네 말이 맞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합리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걸 합리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합리화의 대표적인 예가 있죠. 여우와 심포도. 이게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요. 여우가 목이 말라요. 너무 목이 마른데 저기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먹으면 굉장히 내 갈증도 해소되고 좋겠다, 맛있겠다 생각해서 계속 여우가 이 포도를 따려고 나무에 막 뛰어 올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못해요. 실패해요. 그랬더니 여우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에이, 어차피 저 포도는 먹어봤자 쉬어서 맛도 없었을 거야. 이러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 말 그대로 어떤 내가 어떤 뭐 심리적으로 압박이라던가 뭐 죄책감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변명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합리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합리화 같은 거는 근데 조금 사실은 변명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이게 내가 의식을 해서 이렇게 합리화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변명 뭐 이런 것들은 좀 의식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승화예요. 승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이 사실 부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쨌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긴 하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강조가 되는데 이 승화는 아니에요. 이 승화라고 하는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욕구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나의 충동적인 욕구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승화의 대표적인 예를 뭘로 드냐면 완득이로 들어요. 여러분들 완득이 아세요? 네. 완득이라고 해서 도서로도 되게 유명하고 영화로도 많이 나오는 아이죠. 이름이 완득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완득이라고 하는 아이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이예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인데 예를 들어서 아빠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풍물시장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분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엄마는 해외 이주민이세요. 해외 이주민이시고 중간에 이제 아빠랑 헤어져서 엄마 없이 아빠 손에서 자란 아이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도움을 받고 학교에서도 도움을 받는 이런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인 거고 마음 안에 충동적인 것도 되게 많이 있어서 뭐 폭력적인 것도 되게 강하고 이런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담임 선생을 만나게 되면서 점점점 변화를 느끼고 그로 인해서 얘 이 충동적인 면들을 이종격투기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종격투기 선수가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내 마음에 있는 충동, 이 충동을 그냥 남에게 행사한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폭력으로 끝나지만 이종격투기나 권투 이런 것들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승화라는 걸 이야기하게 하고요. 사실 이 승화라는 게 굉장히 건설적인 그런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권장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기본으로 우리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충동적 에너지 나왔어요. 충동적 에너지를 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방어 기제래요. 즉 사회에서 용납할 수 있다. 요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얘는 누구다? 답은 승화라고 하는 아이였죠. 전치는 뭐였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억압은 기억하기 힘든 나의 그 마음에 짐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나 사고를 내리 눌러서 의식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걸 억압. 합리화는 여우와 심포도라고 했었죠. 그리고 퇴행은 안전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예제입니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술을 마시는 원인이 어릴 때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이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남 탓이니까 투사인가? 어려운 가정환경이라고 했으니 남 탓으로 투사를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은 변명이라고 하니까 합리화를 생각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봤더니 다행히 투사는 없고 합리화가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합리화를 봐야죠. 부정은 말 그대로 부인하는 거. 전치 아까 말씀드렸고 동일시는 롤모델이라고 했었죠. 어떤 특정 대상, 선망의 대상을 잡아서 따라하는 거라고 했었고 반동 형성은 이 충동적인 욕구를 표출하기 어려우니까 반대로 행동하는 걸 반동 형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교재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 교재도 있고 아예 이 부분을 다루지 않는 교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제 이야기를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네,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